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지류배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준원이 2020년에 수행한 12건의 지류배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9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개별 지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까지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 영상은 기준원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개별 지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인회계사 연수 시간을 인정받으시려면 강의가 종료된 후 꼭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토지 사용권이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나라의 모든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에 대한 직접 소유권은 없고 대신에 이제 사용권이 있어서 되게 긴 기간 사용권을 가져서 토지에 대한 어떤 효익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토지 사용료를 일괄 납부하고 특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리스 기준서에 보면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리스 기준서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취득한 토지 사용권이 리스 기준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이 토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이 마치 이제 특허권, 저작권 이래서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했던 주요 내용은 이제 이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무형자산 리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리스가 뭔지부터 살펴보면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을,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합니다. 이 리스 기준서의 문단 3에 보면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양가로 5번에서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그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열거된 항목들을 보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 같은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열거된 항목들에 대한 공통점을 아실까요? 일단은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쓰면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데, 지금 영화 필름이라든가 비디오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동시에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제할 네.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매우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열거된 항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무형의 항목이라는 점과 이게 그 항목의 특성상 이게 무한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를 이용자가 보유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이 리스의 정의에 해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았고, 이 문단 4의 경우에는 문단 3의 양가로 5에서 기술하는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무형자산의 리스도 결국은 문단 3의 양가로 5처럼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이 무형의 항목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형자산의 리스를 제외하는 거지 유형자산의 리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취득한 토지 사용권의 그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유형의 항목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러면 전대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그러게요.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리스 이용자는 토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토지 사용권을 리스하는 경우인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대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가 취득한 사용권 자산을 다시 리스한 경우인데 이 역시 전대리스 이용자가 그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그 유형의 항목인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형의 항목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리스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리스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 리스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리스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고 그 모든 토지 사용권이 리스 기준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검토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게 계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이제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에 지배력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방대한 양의 어떤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다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해서 42%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그 구성원은 전체 10명인데 이 중에서 4명, 즉 과반이 아직 안 되죠. 예, 과반 미만의 임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B사는 다른 주주 중에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네 번째 사항은 다른 이제 나중에 지배력 판단 시에 많이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일 텐데 회사와 다른 주주 간의 어떤 약정 사항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약정 사항으로 관련된 권리, 그다음에 뭐 잠재적 의결권 이런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는 여기 보시면은 최초 설립 이후부터 주주총회 참석률을 고려했을 때 의결권 비율이 50%를 넘는 그런 비율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인데 물어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연말에 회사가 이런 B사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배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50% 미만이더라도 뭔가 지배력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주총회 참석률 대비 의결권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위에 표에 보시면은 회사 지분율이 있는데 이건 회사의 어떤 명목, 절대 지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실제 어떤 주주총회 주주의 참석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100% 다 참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따라서 이런 주주총회 참석률을 고려할 때 상대적인 회사의 지분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지분율이 있는데 주주총회 참석률이 만약에 50%다라고 한다면 이제 38%의 2배인 76%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나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다의 금액이 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 규정이 기준서에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배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크게 세 가지는 이제 힘, 그다음 변동이익, 그다음에 사용 능력을 이제 보게 됩니다. 힘은 이제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갖는 어떤 현존 권리를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관련 활동이라는 거는 피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유의적인 어떤 활동이 있고 그 활동에 의해서 그 피투자자의 그 이익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그 활동이 관련 활동이라 보고 그 지배력이 있는 회사는 이러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이 있겠죠. 그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피투자자 즉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B사가 어떤 그 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변동 이익에 회사가 얼만큼 노출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두 번째 요소로 보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힘에 대해서
본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지배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관련된 기준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문단 B38이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의결권 과반수 미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5번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를 보아야 될 텐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계약상의, 즉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의 어떤 계약상 약정이라든가 관련된 권리, 그다음에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까 그 배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이 점점 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세 번째 투자자의 의결권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그 문단 B43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련 활동의 지시가 어떤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고 회사의 어떤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그 다음에 분산 정도를 고려해서 문단 B42에서 1번부터 3번까지 요소를 모두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단 B42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3번을 먼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투자자의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그다음에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회사가 상대적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다른 주주가 있는데 굉장히 그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작고 1% 뭐 미만이고 굉장히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회사가 이제 충분하게 힘이 있다고 판단 내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것은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의결권이라든가 약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별로 없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았을 때 만약에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이 있다라고 판단 내린다고 한다면, 명확히 판단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번째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과거의 주주총회 의결 양상을 포함해서 회사가 이제 그 피투자자인 B사에 대해서 이제 지배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오른쪽 문단에 B45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요소를 먼저 고려하고 그때의 경우에 힘을 가지는지 명백하다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데,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면 4번 요소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속적 성향 나와 있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이제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문단에서는 보면 문단 B28과 문단 19에서 20까지의 지표의 평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B28은 어떤 힘의 증거를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문단 B10과 B20은 힘의 지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힘의 증거와 힘의 지표가 이제 같이 이제 있다고 할 경우에 좀 더 힘의 증거에 더 비중을 실어서 이제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고요. 간단히 이제 B18과 B19, 20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문단 B18은 힘의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첫 번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즉,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힘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힘이 증거가 아니라 이번에 힘이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의 투자자의 임직원이었다. 여기 보시면 현직이 아니라 과거의 임직원까지 같이 보는 걸 봤을 때 힘의 지표가 좀 더 약한 증거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네. 이 앞선
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네. 그 1 또는 2 또는 3에서 힘이 있다는 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4를 고려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4를 고려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B18과 B19, B20을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힘이 있는지 판단할 때 먼저 1번부터 3번까지를 먼저 보고, 여기서 이제 판단이 정말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4번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판단한 결과 명백하지 않다, 힘이 있는지가 좀 명백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4번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회사의 어떤 전제 상황에서, 즉 어떤 회사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그다음에 별도의 약정 권리가 없는 경우에 먼저 그 회사의 어떤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라든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어떤 주식 분산 정도를 고려해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게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주주총회 의결 양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되 힘의 증거와 힘의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질의 상황에서 네네. 주총 참석률 대비 의결권 비율을 이제 계산을 네네네. 해봤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질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배력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지배력 판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실 판단 사항이라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지배력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 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 판단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려할 요소를 교육적 목적에서 제시하는 그런 제시함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재무제표 작성자나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좀 더 이 지배력 판단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목적에서 이런 회신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총 참석률 대비 의결권 비율이 뭐 서령 50%가 넘는다 네네. 해서 명백하게 지배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다른 모든 또 네. 다른 모든 사실과 상황을 다 고려해야 고려해서 한다.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다음 질의는 제가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주 조합 대여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래는 직전 사업연도에 사전 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을 해서 이제 우리사주 조합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서 출연을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사주 조합에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금으로 우리사주 조합은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후에 만일 이제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을 다시 하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은 그 출연금에서 대여금을 이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은, 만일 이제 대여금을 7년이 지나도 대여를 해준 후 이제 7년이 경과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출연을 못할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상황을 봤을 때, 출연을 만일 못하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은 회사에 그 대여금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사주 조합이 취득한 회사 주식을 당시 대여를 받으면서 이제 담보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7년 경과 후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는 담보권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과 대여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가가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출연이랑 대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출연과 대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여는 이제 말 그대로 빌려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은 회사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출연은 사실상 기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를 한 거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사주 조합은 회사에 어떤 상환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출연을 해야 하는데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 대여를 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질의를 한 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출연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대여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제 견해가 나눠집니다. 실상 회사가 이제 대여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출연을 한 것이지 이제 대여를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출연을 하게 되면 대여금이 바로 상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여와 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출연이라고 실질적으로는 출연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받을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자산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하는 그 시점에 우리사주 조합은 결국 종업원의 단체이므로 우리사주 조합에 준 돈은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아니라 결국 종업원의 급여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되돌려 받는 금액이 아님과 동시에 결국 우리사주 조합이 주식을 취득하도록 회사가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기준 보상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아니다. 결국 회사가 출연을 못하면 우리사주 조합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계약상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면 견해 A와 B는 이제 별도의 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고 맞습니다. 견해 C는 별도의 자산이다. 이런 네. 견해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질의의 상황에 대하여 기준원은 대여와 출연은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그 이유는 출연과 상관없이 만일 회사가 계속해서 세전 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출연을 못하게 되고 출연을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사주 조합은 회사에게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질의의 상황에서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에 20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를 하게 됐는데요. 만일 대여한 것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결국 7년이 경과해서 200억 원을 되돌려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그 200억 원을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에는 200억 원보다는 더 적은 금액, 예를 들면 18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200억 원을 대여해줬고 향후 그 200억 원을 받게 되지만 그 200억 원은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공정 가치로 평가했을 때 180억 원이라면 20억 원의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금융 상품과의 이 차이 금액, 이거는 결국 별도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사주 조합에 주었고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20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은 종업원의 단체로서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성격이다라고 보아 이 20억은 종업원 급여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견해 역시도 주식기준 보상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200억 원과 180억 원이라고 하는 이 20억 원의 차이를 주식기준 보상기준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주식기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식기준 보상 약정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주식기준 보상 약정이라는 것은 바로 지분 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하는 거고 혹은 기업의 지분 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20억 원이라고 하는 정액의 현금을 주었지 이것이 지분 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지분 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기준 보상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의 급여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대여를 한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즉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또 대여거래에서 지급한 대가와 금융자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사주 조합에 지급한 것이므로 종업원 급여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아 종업원 급여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생산 중단에 따른 고정제조 간접비 등의 영업손익 분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회사는 중국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중국에서 이 방역 당국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가동이 중단된 기간 중에도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수도강열비, 그리고 외주업체 보상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기간 중에도 이제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고, 이 수도강열비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측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공장이 중단된 기간 중에도 부담해야 하는 고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 외주업체 보상비가 조금 특이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 주문량을 사전에 약속은 했는데 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제로는 그 구매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그 차이 금액만큼을 보전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건비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한 그런 금액이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외주업체 보상비는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제 100개를 구매하기로 처음에 약정을 맺었는데 실제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생산을 못해서 만약에 80개, 아니면 50개밖에 주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페널티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비용들이 이제 질의자는 영업 비용에 해당해야 하는 건지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건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재고자산기준서의 문단 38을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기준서의 문단 38에서는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불리우는데, 이 매출 원가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 그리고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견해 A는 배분되지 않은 제조 간접 원가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구분된다라고 KIFRS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영업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고, 반면 견해 B는 앞서 말씀드린 비용들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불린다고는 했으나 이 상황이 재해로 인한 거고 정부 조치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라서 요것까지 일반적인 상황에 포함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견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KIFRS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입니다. 이때 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지가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KIFRS인데요. 네, 맞습니다. 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KIFRS에서 영업손익 분류와 관련돼서는 관련된 적용 의견서나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 보도 자료를 보면 이 KIFRS에서 특정 항목이 영업손익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KIFRS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영업손익을 분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적혀져 있는 예처럼 이 제품 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이제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고 KIFRS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규정에 따라 영업손익을 분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KIFRS의
영업손익으로 되어 있는지 영업의 손익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 영업손익과 영업의 손익으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질의에서 여쭤봤던 4가지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각 비용이 영업 비용에 해당하는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인건비 부분을 보시면 이 인건비는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 기간에도 이제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은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그 생산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 원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관리직 인건비는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가 과거부터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될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와 수도강열비는 이 재고자산기준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데 이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 원가에 배부되어야 합니다. 이때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단 38에서 매출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외주업체 보상비 또한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에 발생된 비용들은 이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 영업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20% 미만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A, B, C사하고 그다음에 그 X사가 제2사를 새로 설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C사는 이 제2사에 대해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분율만으로 봤을 때에는 20%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제2사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해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 및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X사는 국외의 기업이고 여기서 A, B, C사는 국내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X사는 지분율만큼에 대해서 이사회 전체 6명인데 지분율만큼에 대해서 3인에 대한 이사회 임원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A, B, C사가 별도 약정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국내 3사는 나머지 그 임원인 3명에 대한 임원에 대해서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데 별도 약정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보시면은 A, B, C 3사 중에서 A사가 그래도 지분이 좀 높은 상황인데 적어도 A사를 포함한 추가 한 사를 더 해서 이 적어도 A사를 포함한 2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동의된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의 그 임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3사의 동의로 지금 표면적으로는 모두 A사의 임원이 이제 3명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A사의 어떤 의사결정은 A, B, C사의 별도 약정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 B, C사는 서로 관계 기업이라서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음은 C사 입장에서 피투자자에 대한 어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내 3사가 구성하는 이사회 임원 3명은 네. 현재는 A사의 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A사와 B사, C사의 약정에 따라 여기서 결정된 의사결정을 그냥 이사회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할 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먼저 쟁점 1은 회사가 이 피투자자인 제2사에 대해서 공동 지배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공동지배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동지배력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과 최종 의사결정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네네. 공동 지배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정의하고 있는 KIFRS 제 1028호에 보면은 유의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피투자자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다만 공동 지배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지배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머지 주체는 다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A, B, C사의 어떤 그 별도 약정에 따라서 전체의 의견은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X사가 역시 찬성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C사와의 의견과는 배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C사와 그다음에 최종적인 이사와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피투자자인 J사에 대해서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다음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쟁점 사항은 그렇다면 회사는 이 피투자자인 J사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세 번째 케이스를 볼 수 있을 텐데 A사와 B사가 이미 찬성한 어떤 안건에 대해서 C사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C사가 이 J사에 대한 어떤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가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견해의 B에 따르면은 꼭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A사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B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C사가 어떻게 보면 보팅권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C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 안 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의 결론에 따르면은 아까 유의적 영향력 정의를 보시면 이제 피투자자에 대해서 영업 정책과 재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비록 나중에 이제 회사의 의사 결정과 다르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A, B, C사의 3사의 어떤 약정에 따라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A, B, C사의 전체 의사결정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회사가 C사가 이제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회가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데 네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A, B, C가 이제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이사회를 이제 구성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C사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그 기준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보통은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어떤 명백하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되는 케이스 중에서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분배,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이제 입증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회사가 영업 정책과 재무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 특히 이제 주주총회 이 구성원의 50%에 해당하는 의사를 별도 약정에 의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요 부분일 텐데 그 회사가 피투자자의 영업 정책과 재무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회사의 의사하고
피투자자의 결정이 꼭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6번째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6번째 질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 범위에 대한 이제 질의입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그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024호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공시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의 경우에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공시해야 하나요?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회사 A와 B는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고, A가 제품을 생산 개발해서 개발 생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B사에 넘겨주면 B사는 이거를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중에 B사가 A사에게 이거 좀 바꿔줘. 그래서 교환 거래가 생겼는데 교환 거래 시에 원가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그냥 그 거래 금액 없이 교환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건 경제적인 실질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까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까지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한 경우입니다. 먼저 특수관계자 거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이나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 대가의 부담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있었다면 금액이 얼마든 금액이 없던 이것 모두가 특수관계자 거래이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을 공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1호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01호 문단 30일에서는 서령 특정 국제회계 기준에서 어떤 정보를 공시하라 라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런 공시사항이 쭉 열거되어 있고 최소한 이것은 공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본 거래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1호 문단 30일에 따라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어떤 정보가 중요하느냐,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럼, 그 중요하다는 그 내용 개념이 무엇인가요? 네, 중요한에 대해서 또 정의를 기준서가 내리고 있는데, 만일 이 정보를 공시를 안 했다거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잘못 기재했다거나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다르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성의 정보는 사실은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문구에서 중요한 거는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성격 그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금액이 커서 중요할 수도 있고, 금액과 그 성격을 봤을 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실무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양적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때 이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질적 요소가 존재하면 양적 평가를 위한 기준치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하는 질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양적 기준을 100억이다 라고 두었을 때 특수관계자의 거래의 경우에는 양적 평가 기준이 50억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문구 보시면 양적 기준을 배제하고 질적 기준으로만 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의 중요성 기준이 100억이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면 설령 0원이더라도 둘 간에 경제적인 실질이 없다, 회사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질적 요소만을 고려해서 공시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의에 대하여 저희는 해당 질의에서 경제적인 실질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기준원이 경제적인 실질이 있다, 이 거래는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잠재적 영향을 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라면 공시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항목의 성격 그 자체를 보기도 하고, 또는 양적 요소, 금액적인 그 평가 기준을 보기도 하고, 이 둘을 합해서 이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낮춰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중요성 기준을 두어야 한다. 즉, 중요성 평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저희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회신하였습니다. 네, 다음 질의 보시겠습니다. 네, 7번째 질의는 코로나19 관련한 임차료 할인 등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는 건물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0년 1분기 중에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리스 제공자로부터 그 임차료를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즘 소위 말하고 있는 좀 착한 임대 그런 결과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료를 할인받았는데 회사는 이거를 1분기 재무제표에 리스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리스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2020년 5월경쯤에 리스 기준서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리스 이용자가 코로나19로 이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등을 할인받게 된 경우, 이것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고 리스 변경이 아닐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 변경이 아닐 경우 회계 처리는 그 리스료 변동분을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리스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회계 처리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제 그 변동 리스료 부분, 그러니까 리스료의 손익이 변동된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제 그에 상응하는 리스 부채가 이제 제거되는 회계 처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리스 부채, 대변에는 단기 손익이 되는 회계 처리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질의자가 궁금해하신 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회사가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손익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이 단기 손익이 영업 손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질의는 회사가 이미 1분기 때 그 임차료 할인분을 리스 변경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이미 작성했던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 리스료의 변동 부분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견해 A는 이 리스료의 변동 부분을 그 문단 38에 따라서 변동 리스료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고, 견해 B는 이 리스 부채가 금융상품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채무자가 부채의 일부를 면제받아서 이제 소멸되는 경우 그 상대 계정으로 채무 면제 이익을 인식하고 이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도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였습니다. 이제 이 견해를 검토할 때 문단 BC 205.2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이 BC 205.2에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실무적 간편법이 리스 기준서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달리 해석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변동 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 계약을 회사가 체결을 하고 그 리스 계약을 리스 이용자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지급한 변동 리스료 부분이 결국은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손익 분류가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을 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의의 결론은 결국 리스 계약이 리스 이용자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리스료의 변동 부분은 영업손익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 리스료에 대해서 영업손익이냐 영업의 손익이냐 그것은 아니고, 지금 리스료 자체가 주된 영업활동, 리스 계약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영업손익으로 하고 관련이 없으면 영업의 손익으로 해라, 이런 그 회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두 번째 질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1분기에 회사가 임차료 할인을 받고 이를 리스 변경으로 이미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데,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도입된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견해 A는 이게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라는 견해였고, 견해 B는 이 실무적 간편법이 도입되었을 때 같이 개정된 그 경과 규정을 이 부분에서도 유추 적용해서 20년 1분기의 그 정책 변경의 효과를 2분기 기초 자본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견해 B에 따를 경우에는 20년 1분기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검토할 때 이제 중간재무보고 기준서를 검토하였었는데, 이 기준서의 문단 28에서는 중간재무제표가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라고 하였고, 또 문단 43에서는 새로운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 규정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책의 변경은 당해 회계년도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와 비교 표시되는 과거 회계년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견해 B에서처럼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이제 같은 회계기간 안에 두 가지의 회계정책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드린 문단 28과 43에 따라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1분기 재무제표도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회사가 이 해당되는 그 실무적 간편법을 이제 소급해서 조기 적용할 때, 이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1분기 재무제표와 2분기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점이죠.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논의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같은 회계기간 안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기 별표에 네. 1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재발행 또는 재공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작성은 재발행이나 재공시를 의미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미 공시된 1분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적용해서 다시 공시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회계 기준에서 다를 부분은 아니고 관련 법률이나 감사 기준에 따라서 그 중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재작성은 이제 1분기 재무제표를 다시 소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 코로나19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 이 리스 계약이 리스 이용자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 리스료 변동은 이제 영업 손익으로 분류를 하고, 만약에 1분기 재무제표를 이제 리스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 상태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여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이미 작성했던 1분기 재무제표는 이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8번째인 그 지급 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먼저 그 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의 내용은 해당 지급 청구권이 수익기준서 문단 35 양가로 3번에 따른 집행 가능한 권리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수익기준서 KIFRS 제 1115 문단 35는 회사가 이제 수익을 인식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식하는데,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한 건 아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기간에 걸쳐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문단 35 양가로 3번에 대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가 만든 그런 자산이 회사의 어떤 다른 요소의 대체 용도가 없는 그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회사가 이제 지금까지 수행한 어떤 그 용역이나 아니면 재화의 어떤 제조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로 보아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청구권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급 청구권 참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회사가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기기장치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고객이 계약의 종료,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어도 내가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때 그 권리를 지급 청구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용어를 이제 쓰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제 번역하는 데 좀 문제가 있긴 하는데, 이 그 지급 청구권 관련된 이런 그 문의 사항에 대해서 더 지금 초점을 맞춘 거는 이러한 그런 지급 청구권이 집행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의 집행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뭐 계약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그 회사가 이것을 행사할 의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예. 사실 그게 내용이 이제 질의 내용입니다. 예. 간단히 또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회사는 그 기기 장치를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단 35의 요건 중에서 그 자산이 회사의 어떤 대체 용도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가지 관련된 판례라는 것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 만약에 회사의 어떤 귀책 사유 없이 고객의 요청을 해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했을 때 회사는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회사는 그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한 지급 청구권을 행사한 그런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계약에서 관련된 중간에 그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효익보다 이 고객이 향후에 발생한 어떤 추가적인 주문을 통해서 받는 효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급 청구권을 앞으로도 행사할 의도도 없고 지금 행사할 적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상황, 즉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의도와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급 청구권이 집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쟁점 사항을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지급 청구권이 집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문단 35를 또 간단히 보시면은 기업이 수행해서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질의는 여기 두 번째,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견해 A는 이 상황이 집행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는 지금 현재 안정적인 그런 고객 관리 유지 이런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집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견해 A이고, 견해 B는 실제로 회사가 그걸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던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률상을 따르면 회사가 그러한 지급 청구권을 지급 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행사할 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하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견해 B입니다. 견해 A와 견해 B의 그 차이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견해 A는 행사 가능성이 곧 집행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견해 B는 행사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은 별도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그 수익기준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문단 10에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인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B12에도 계약 조건과 계약 조건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판례 이런 걸 고려해서 법률적인 맥락에서 해당되는 계약상 권리 의무의 집행 가능성을 보라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단 BC32에 있어서도 그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집행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 그런 법률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IFRS에 관련해서 이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IFRS 해석위원회의 아젠다 디시전을 보시면은 집행 가능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권리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이러한 평가에는 관련성이 없다, 목적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지급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지급 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수익기준서 문단 35 양가로 3번에 따라서 즉 관련된 자산이 대체 용도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급 청구권이 집행 가능하다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법률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한 경우에 그동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어떤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라든가 법률 판례, 그런 법률적 맥락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급 청구권이 회사에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역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과거의 어떤 사업 관행이나 어느 효익 극대화를 위해서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행사 가능성 자체가 낮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라든지 법률, 판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급 청구권은 집행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9번째 질의입니다. 9번째 질의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 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 별도 재무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림도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P사는 A의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고 A는 B를 100%, B는 C를 10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결국 P사가 A, B, C를 모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A, B, C는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거고요. B사가 A사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동일 지배 하에 기업 간의 합병이 이루어져서 B사로 딱 됐는데, 이때 B사의 전기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전기 별도 재무제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질의입니다. 먼저 이제 과연 취득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B사가 합병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사실 B사가 법률적으로는 합병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A사가 피합병 법인인데요. KIFRS에서는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합병
기준에서 누구를 취득자로 식별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회신은 기준에 근거한 회신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내려드린 그러한 회신인데요.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를 회계상 그 취득자로 식별해야 할지. 그래서 회사는 과거 금감원에 이제 지리회신이 있었는데 이때 A가 B 지분을 이제 100% 보유하고 있을 때 지배 종속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별도 재무제표에서 누구를 회계상 취득자로 식별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회계 정책으로 회사가 잘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A 또는 B로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거의 회신에 근거해서 회사는 B가 A를 합병하였지만 A가 회계상으로 마치 B를 취득한 것으로 식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B가 합병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B가 남은 거죠. 그래서 B가 공시할 별도 재무제표에서 A가 이제 회계상의 취득자로서의 그 합병의 회계 처리를 하는 주체가 됐는데 그때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장부 금액으로 B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의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 이거 역시도 과거 금감원의 지리회신에 이제 근거하였는데요. 이때 역시도 이제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 부채 금액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측정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지배 종속 기업 간 합병은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회계상으로는 어떤 회계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연결 재무제표의 금액을 그대로 그 금액으로 측정하십시오 라고 회신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 금액으로 측정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회사의 현황입니다. 아까 질문은 회사가 이제 법적으로 B사가 이제 합병 기업인 거고요. 합병 기업인 B사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럼 먼저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지배 종속 간의 합병의 경우, 즉 이 경우는 이제 동일 지배하의 합병인데 이때 이미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배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어떤 합병 거래로 회계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사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합병 전에 A가 이미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하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전기 재무제표로 가져오게 됩니다. A사를 회계상 취득자로 회계상 보고 실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 별도 재무제표도 A의 보고 실체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별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정기 재무제표를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B사가 법률상 합병 법인이기 때문에 B사의 명으로 재무제표는 작성이 되지만 회계상 그 보고 실체인 A사의 재무제표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전기 별도 재무제표는 A사의 재무제표로 비교 공시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뭐 1002로 1027호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 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 별도 재무제표에 관한 명시적인 회계 기준은 없고 저희가 보고 실체는 계속해서 회계상 보고 실체가 유지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합병 전에, 합병하기 전에
A사가 B사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결 재무제표는 지배력이 있는 A사에 대한 자산 부채를 가져오고, 네. 그다음에 별도 재무제표에서도 A사의 자산 부채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A사가 계속해서 회계상 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회신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보시겠습니다. 네, 10번째 주제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 거래의 주식 교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림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사실관계가 그렇게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별도 재무제표에서 이제 N사랑 M사 그리고 R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R사가 인적 분할을 하여서 A 사업부와 B 사업부로 이제 분할이 되었는데, 이 중 R사의 A 사업부를 N사가 이제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그래서 N사는 그 합병 대가로 R사의 주주에게 N사의 신주를 이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거래의 결과로 회사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R사의 A 사업부의 일부를 N사한테 주고 그 대가로 N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해 원가법으로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 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거래의 주식 교환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이제 질의사항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질의사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R사의 주식 일부가 N사의 주식으로 교환되는데, 이 추가로 취득한 N사의 주식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이 별도 재무제표의 기준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그리고 금융상품에 의한 방법,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부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가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요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년 1월에 이 IFRIC에서 이 질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회사가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해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그 피투자 기업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이 단계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젠다 디시전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발표된 아젠다 디시전에 보면 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원가의 정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할 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젠다 디시전의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가의 개념을 이 별도 재무제표의 기준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원가에 대해 정의하고도 있지 않고, 이러한 동일지배거래의 주식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정책의 개발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회계정책의 개발사항이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회계정책 중에 하나로 유형자산 기준서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유형자산 기준서에서는 이제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거래를 다루고 있는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 24를 보면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원칙적으로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나, 예외적으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여서, 이 기준을 준용하여서 N사의 주식을 측정을 한다면 결국 N사의 주식은 공정가치로 측정이 될 테고, R사의 주식은 기존 장부금액대로 이제 제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는 이제
유형자산 기준서를 준용하니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동일지배 하의 주식교환 거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리적인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계 정책의 하나로 이제 유형자산 기준서를 준용할 수 있고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한 주식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을 하고 그 이전한 주식과 기존 장부 금액의 차이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회계 정책의 개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물론 적용할 수 있고 꼭 유형자산 기준서만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번째 질의는 우선 매수 협상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 회사는 복수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제 B, C에게 이제 매각을 하고 동시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인차하는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사가 이렇게 매각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회사는 우선 매수 협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 우선 매수 협상권은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한테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3자하고 협의한 그런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먼저 A사에게 혹시 이 가격으로 사겠니?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A사는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그 B사가 B사와 C사가 제3자한테 만약에 100원으로 물건을 팔래, 100원 물건을 살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역시 한 달 내에 A사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문의를 하겠죠. 하지만 A사가 이제 안 산다고 한다면 그 B와 C사는 이 물건에 대해서 100원 미만으로 100원 아래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B사와 C사가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서 뭐 100원이 아닌 뭐 80원이라든가 70원이라는 그런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된다면 A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세 번째 요건을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 매수 협상권이 수익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재매입 약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 회사가 계약한 체결한 계약이 리스기준서에서 말하고 있는 판매 후 리스의 회계 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 첫 번째는 회사가 즉 매도자 입장에서 우선 매수 협상권이 있을 때 그것이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통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통제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통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누구한테 언제 어느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자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 문장 33에서는 약간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제라는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제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매수 협상권은 지금 매도인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런 우선 매수 협상권에 응할 의무가 있긴 한데, 과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통제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언제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 대표적으로 이제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가격 조건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자산이 복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연 어떤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회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회사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 시점, 그 다음에 매각 가격, 어떤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매수인이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 매도인이 우선 매수 협상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자산이 통제가 계속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즉 회사가 계속 자산을 통제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첫 번째 쟁점과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인데, 우선 매수 협상권이 이제 그 K-IFRS 제1115 재매입 약정에 해당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재매입 약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콜옵션이 만약에 그 콜옵션을 그 매도자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회사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관련된 문단 BC 424를 보시면 그 이유가 고객이 만약에 회사가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 매각 후에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산을 기업에 다시 반납해야 하거나 언제든지 그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매수자 입장, 즉 고객은 자산 전체를 모두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고객은 자산을 또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콜옵션의 경우에는 그 통제가 이전되는 재배임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재배임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 협상권이 그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그 우선 매수 협상권은 콜옵션, 즉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재배임 약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쟁점은 회사가 만약에 이 자산이 이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한 경우에 회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는 경우, 즉 통제가 이전되는 경우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 판매자이자 리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용권 자산이 아닌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 판매 손익을 인식하고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는 그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제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되었다고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판매 후 리스의 거래에 따라서 그 사용권 자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매 손익을 인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 협상권 때문에 자산이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해당되는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 내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판매 후 리스의 리스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질의를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는 손실부담 계약 평가 시에 예상이 되는 조업도 손실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사는 이제 선박을 건조, 플랜트 건설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실제 조업도를 기초로 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재고 자산 전환 원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유가 하락, 수주 부진 이러한 영향으로 조업도가 이제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지 못하고 이제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전환 원가에 배부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이제 손실부담 계약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정상 조업도에 기초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를 하다 보면 조업도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조업도 손실을 손실부담 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라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재고자산의 전환 원가는 증분 원가 그리고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재고자산의 원가로 배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실부담 계약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라는 걸 보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가 경제적 효익보다 클 때 이제 손실부담 계약이 되고, 그 원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증분 원가와 원가 배분액을 더하거나 또는 증분 원가만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회계 정책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그 충당부채와 관련된 기준서를 이제 개정을 했고,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와 관련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 직접 원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원가 배분액도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제 이러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정상 주업도에 기초해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정상 주업도에 기초해서 고정제조 원가를 배분했을 때 배분되지 못하는 조업도의 손실은 손실부담 계약의 원가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손실부담 계약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 원가를 배분을 해야 하고, 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는 이 배분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만을 말하지 배분되지 않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KIFRS 지류회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연수 시간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